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찬 교수님 거시경제론 제13판 우리 챕터 13장 세케인작파의 경기변동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28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앞에 고전학파 전통적인 모형, 실물적 경기변동 모형이었죠. 거기서는 통화량이 변화했을 때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시장이 균형이 되고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 다시 우리 앞에 고전학파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학파 계열의 경기변동 이론에서 RBC라고 했죠. RBC가 뭐다?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그래서 실물적 경기변동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해요. 자, 화폐의 중립성, 이거는 뭐냐면 화폐 부분이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신축적이고 사람들이 최적화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반대일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경기 변동의 주요한 사실에 따르면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그러니까 화폐 부분에 충격이 있는 거죠. 이게 실질 GDP에 단기적으로는 플러스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플러스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통화량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이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화폐가 거시경제 실물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우리가 비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케인작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용해서 일반균형 모형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이 경기변동 모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화폐 중립성에 대해서 화폐의 비중립성, 요걸 살펴볼 것이고, 총수요 총공급 ADAS 경제 원론 시간에 배웠죠. 예, 그 모형을 조금 더 확장해서요. 특히 총수요를 강조하는 ISLM 모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화폐의 비중립성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ISLM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AD 곡선을 다시 한번 도출하고요. 그래서 ISLM, ADAS 모형을 통해서 장단기 경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화폐의 비중립성 다시 한번 볼게요. 고전학파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서는요, 대부분 화폐의 중립성 또는 고전적 이분성의 특징을 보입니다. 자, 이것을 뭐로 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화폐 수량설의 교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V는 유통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통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는요, 완전고용 국민소득에서 일정하다 이렇게 또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통화량 M이 변화했어. 통화량이 외생적인 변화에 대해서요. 명목 GDP는 비례적으로 변화하긴 하는데 특히 장기에는 Y마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만 상승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M의 증가는 P의 비례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또 다른 명목 변수들의 비례적인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 329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통화량을 증가시켰거든. M2를 증가시켰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물가 수준이 한 1년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약간 일정하게 가만히 변하지 않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요 통화량을 줄였어. 여기서 줄였어. 만약에 줄였어.
줄였더니 통화량이 M2로 측정한 통화량을 줄였더니 아니 물가가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는 일정 수준 경직돼 있고요.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GDP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329페이지 거기 한번 볼게요. 실제로 통화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통화량을 줄였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한 1년 남짓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다? 경직적이라는 것이죠.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중립적이라는 게 아니라 비중립적. 물가가 고정돼 있고요. 그 결과 물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Y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우리 앞에 교환 방정식을 다시 써볼게요. MV는 PY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유통속도는 일정하다고 상정했잖아. 근데 M이 떨어졌더니 앞에 상황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P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Y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화폐의 비중립성, 그러니까 화폐가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물가가 이제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국민소득은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P가 서서히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Y는 원래 수준 또는 장기 추세선 균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가 장기적으로는 중립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상당히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330페이지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요. 이 장에서는요. 특히 단기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던 세 번째 줄 보시죠. 대표적인 경기 변동 모형으로 배운 케인즈 학파의 총수요 총공급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는 고전 학파의 주장과 달리 화폐 부분이 비중립적인 경우가 현실에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케인즈 학파의 새로운 또 모형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총수요 총공급 모형 보면서 또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